안녕하세요. 2022년 1학기 연력학2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렇게 여러분들께 대면으로 강의하지 못하고 온라인 동영상을 올리게 돼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좀 공부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난 동영상에서는 무엇을 공부했냐면요. 물질의 상태와 상태량에 대한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첫 원에서 상태 2로 가는 그러한 과정, 프로세스라는 걸 얘기했고, 그리고 그런 프로세스들로 구성된 그런 순환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도록 했죠.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가 같은 그러한 연력학적인 변화가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사이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연력학적인 사이클과 역학적인 사이클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단위와 관련돼서 뭘 얘기했냐면요. 우리가 연력학에서 다루는 차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일반적으로 물리학에서는 주로 6개의 차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연력학에서는 주로 4개를 얘기한다고 했죠. 질량, 길이, 시간, 온도 이 4개의 차원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그 차원들에 대한 그 단위를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우리가 분자의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 저장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얘기, 2장의 뒷부분의 얘기를 좀 마치고 3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집중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동영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그 집중력 자, 첫 번째 얘기는 비최적과 밀도인데요. 비최적은 우리가 보통 최적이라고 하는 거 볼륨이라고 하지 않고 스페시픽 볼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단위 질량당 최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이런 용기에 그 최적이 있으면 이 최적을 우리가 있을 때 얘를 이렇게 절반으로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반으로 나누면 여기 절반으로 나눴을 때 이 최적이 원래 전체 최적보다 최적의 크기 자체가 달라지죠. 그 질량이 전체의 질량에 대비해서 여기 작은 일부 질량만 하면은 최적의 크기가 달라지는 그런 종량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최적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단위 질량으로 나누면 이 종량적인 그런 성격이 강성적인 성격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최적을 비최적으로 전환해서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위 질량당의 최적, 이것을 비최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력장 안에서는요, 개의 비최적은 위치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그런 여기에 어떤 밀도랑 여기 위에 있는 밀도가 바뀔 수가 있죠. 여기는 중력이 강하고 여기는 중력이 약하단 말이에요. 여기는 강한 녀석이랑 아주 매우 강한 그 중력이 작용하는 거랑 약한 중력이 작용하면 여기는 밀도가 약해서 비체적이 크고 여기는 비체적이 작을 수가 있죠. 그래서 위치에 따라 변화하는데 일반적인 정의는 따라서 개 내부의 한 지점, 어떤 개가 있으면 어떤 한 지점에서의 비체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연력학에서 다루는 그런 개의 크기는 이 내부에서 굉장히 중력과 속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나 이 지점에서나 이렇게 중력이 크게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내부에 있는 기체라 할지라도 비체적인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그런 점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체적은 어떻게 정의되냐? 이렇게 됩니다. 그 한 점에서 정의되기 때문에 이 점의 크기를 이 최적의 크기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요거에 들어가 있는 우리 최적을 어떤 정도의 크기로 생각해야 되냐라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델타 V를 아주 작은 델타 프라임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요 델타 V, 미소 최적에 들어가 있는 미소 질량분의
미소 최적, 이거를 우리가 비최적이라고 정의한다 이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점에서 비최적이 정의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 점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그 델타 V를 미소 최적을 작은 최적을 델타 V 프라임 정도의 크기인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10의 마이너스 9승 세제곱 밀리미터. 다시 말해서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1 마이크로미터죠. 1 마이크로미터인 이러한 크기 1 마이크로미터인 이러한 크기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최적에 대해서 그 최적에 들어가 있는 미소 질량분의 그 미소 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밀도는 거꾸로죠. 단위 미소 최적분의 미소 그 최적 안에 있는 질량이니까 요거의 비최적의 역수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밀도는 small v분의 1 이렇게 역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델타 V 프라임 다시 말해서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는 걸 왜 이렇게 했느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루는 이 연력학에서 다루는 기체나 아니면 액체가 연속체로 가정할 수 있는 어떤 최소 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보다 10의 마이너스 9승 세제곱 밀리미터보다 너무 작아지면은 요 확대해서 보면 여기에 어느 일부분에는 좀 분자가 많고 어느 일부분에는 분자가 좀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불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값보다 너무 작아지면 얘가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질량이 들쭉날쭉할 수 있어서 비체적이 이렇게 크게 좀 요동을 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안정적으로 충분히 대표성을 갖는 이러한 값을 가질 수 있는 요 크기, 그게 바로 우리가 최소 최적이라는 개념으로 정의가 된다. 그래서 그게 바로 10의 마이너스 9승 정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최소 최적의 크기랑 보통 우리가 연력학에서 공학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는 우리가 적어도 뭐 수십 센치, 수십 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크기를 내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1 마이크로미터는 굉장히 작은 점에 해당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점함수에 해당한다. 그래서 한 점에서 정의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게 바로 이렇게 점함수로 가정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이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소 최적이 그런 어떤 최소 최적보다 작아지면 질량안의 공간에서 고르게 분자들이 분포되지 않기 때문에 비최적을 정의할 때 이렇게 조금 이 미소 최적의 크기에 따라서 크게 변동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좀 생각해 주시고요. 이게 이제 비최적에 대한 개념입니다. 비최적을 하면서 우리가 밀도까지 함께 정의했어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요. 연속체라는 그런 정의가 들어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크기 미소 최소 최적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크기를 정의하는 이러한 개념을 여러분들 이 비최적에서 정의할 때 사용했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비최적과 밀도의 단위는 보통 이제 단위 질량당 최적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게 때로는 질량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지만 몰 단위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 몰 단위라는 말을 왜 쓰냐 하면은 이게 이제 이 연력학이 우리 이제 기계공학 같은 분야에서 그 SI 유닛을 사용하는 기계공학에서 쓰기도 하지만 이게 보통 이제 화학에서도 좀 씁니다. 근데 그 화학에서 이제 1몰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1몰은 분자의 개수가 분자가 아니라도 때로는 원자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분자의 개수가 아보가드로 수, 그러니까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의
수만큼 존재하는 물질 양을 우리가 1몰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 기본 표준 그런 조건에서 즉 1기압이랑 0도씨에서는 이 아보가드로의 수가 이상기체인 경우에는 다 모든 기체가 다 동일한 부피를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화학에서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깊이 얘기하면 또 이제 한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1몰이라는 것이 분자가 이만큼 존재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렇게 1몰이 차지하는 비체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1몰당 얼마만큼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가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1kg당 얼마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그 비체적이 포함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몰 단위로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위에다가 바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호 위에다가 바로 이렇게 막대 기호를 쓰면 이거는 몰 단위로 우리가 그 비체적이 정의된 거구나, 또는 몰 단위로 밀도가 정의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몰당 얼마의 그 부피인지, 또는 킬로몰당 얼마의 부피인지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이렇게 V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걸 밀도도 만약에 몰 단위로 정의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밀도인 경우에는 단위 부피당 몇 몰이 있는지, 이제 이건 질량으로 얘기하지 않고 몇 몰이 있는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몰로 표현할 수도 있고 킬로몰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SI 기준일 때는, 우리가 질량 기준일 때는 보통 이렇게 킬로그램당 부피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밀도는 단위 부피당 몇 킬로그램인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우린 주로 이제 요 밑에 있는 요 방식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일반적인 물질의 밀도의 그 오도는 대충 이렇습니다. 그래서 대략 공기가 1세제곱미터당 대략 한 1kg 정도에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물은 대략 그거의 1000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물과 공기의 그 부피비가 대략 1000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조금 더 이제 무거운 금속류는 요 물보다는 좀 있죠. 오른쪽에가 있고 더 무겁죠. 단위 부피당 더 무거운 경우는 오른쪽에 있고 더 가벼운 거는 왼쪽에 있죠. 그래서 가스는 왼쪽, 그 다음에 이 액체가 요 중간쯤에, 그 다음에 고체는 일부분은 이 물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무라든지 아니면은 섬유 이런 것들은 요 왼쪽에 있고, 금속류는 이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뭐 크기에 대한 오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체적과 그 밀도 다음에 이제 중요한 개념 중에 또 하나는 압력이라는 단위예요. 압력이라는 단위는 그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그런 힘의 수직 성분에 해당하는 건데요.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얘는 단위 면적당 델타 A라는 것을 이제 정의하는데, 이 델타 A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델타 A는 델타 A 프라임에 굉장히 접근해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델타 A 프라임은 굉장히 작은 그런 값인데요. 이 값은 앞에서 얘기했던 미소 부피의 3분의 2승. 아까 부피는 우리가 길이의 3승이지 않습니까? 길이의 3승이니까 이거에 우리가 3분의 2승 하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 3승이랑 3분의 2에 3분의 1이 이렇게 지워져서 길이의 제곱에 해당하는 거가 되죠. 그래서 이게 길이의 제곱이니까 면적의 단위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런 미소 최적의 아까 극한에 해당하는 최소 최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3분의 2승 정도 한다. 3분의 2승으로 우리가 나눠주면은 그 한
미소 최적에 해당하는, 채소 최적에 해당하는 그 면적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한 그 면적에 작용하는 수직된 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이러한 모양의 우리가 사분면을 생각하면 이쪽 요 파란색에 해당하는 작용하는 힘이 전주할 수도 있고요. 요쪽 면에 작용하는 요 분홍색에 작용하는 힘,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 노란 부분에 해당하는 힘,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그러한 힘이 존재할 수 있죠. 요걸 이제 이렇게 파란색으로 제가 뺐는데요. 사분면을 해보면 이렇게 각각 모든 방향으로 세 개의 방향으로,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비스듬한 요 빗변까지 여러 모든 방향으로 우리가 힘을 다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체가 정지되어 있거나 또는 평형 상태,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유체의 한 점에서의 작용하는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요 파란색에 작용하는 요 힘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요 파란색의 요 면적이 AX, X 방향으로 면에 해당하는 수직한 면에 해당하는 AX에 거기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FX 요 압력이랑 그 다음에 요 Y 방향으로 작용하는 Y 방향의 수직한 요 분홍색 그래서 AY분의 거기에 작용하는 FY 그 다음에 G 방향으로 작용하는 요 노란색 요 면에 AG분의 그쪽으로 방향하는 FG 그 다음에 요 지금 이렇게 요 녹색으로 표현된 요 M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그 M방향의 면적 이 모든 것이 모든 방향으로 다 작용하는 압력이 크기가 같다라는 거죠. 왜냐? 그래야지 압력이 만약에 다르다면 어느 특정 방향으로 압력이 더 세다면 그쪽 방향으로 움직여야겠죠. 그런데 움직이지 않고 정지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 압력이 일정하게 모든 방향으로 다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고요. 압력은 기체와 액체 상태의 물질을 다룰 때 이제 사용을 하고요. 반면에 고체인 경우에는 압력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응력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고체역학 시간에 응력이라는 개념을 지금 배우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력을 정의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이 압력의 단위는 우리가 SI 유닛에서 XI 단위계에서 파스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 파스칼은 사람 이름이죠. 그래서 PA 이렇게 앞에 있는 요 두 글자를 따는데 고유명사일 때는 앞에 우리가 이제 대문자로 쓴다고 했죠. 그래서 1 파스칼 1제곱미터당 1뉴턴의 힘이 작용할 때 이걸 1파스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압력의 단위 중에는 우리가 그 SI 기본 단위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좀 널리 사용되는 단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바라는 게 있습니다. 1바. 1바는 우리가 10의 5승 파스칼을 1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의 5승 파스칼이 1바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1메가파스칼은 10의 6승, 메가는 우리 앞에 접두사로 6승이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10의 6승이 아니라 10의 5승은 0.1메가파스칼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바는 파스칼 단위로 하면 10의 5승, 그 다음에 메가파스칼 단위로 하면 0.1메가파스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표준 대기압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표준 대기압은 지구의 해수면이 0인, 해수면의 고도가 0인, 즉 다시 말해서 해안가의 고도의 압력의 평균값, 그걸 우리가 표준 대기압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우리가 1atm이라고 합니다. 1atm은 얼마냐? 보통 우리가 대기압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10만 1325. 그래서 1바, 우리가 1기압이라고 얘기하는 1바보다는 살짝 표준 대기압이 크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쓰면은 101.325 킬로파스칼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점을 여기로 딱 옮겨 가지고 하면 킬로파스칼이 되죠.
그래서 101.325kPa 또는 0.101325 메가파스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압력의 단위는 파스칼이다라고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고 1바와 1atm의 크기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압력이 실제로 이제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서 이제 평형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 가스가 이 압력이 이제 그 평형, 이 바깥에 있는 힘이랑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 될 텐데요. 이게 만약에 이 크기가 엄청나게 큰 게 아니라면 얘가 크기가 엄청나게 커서 여기에 작용하는 지구의 중력이랑 여기에 작용하는 중력이 다르다면 여기가 밀도가 달라서 압력이 바뀔 거예요. 그런데 이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고 거의 비슷하다면, 즉 여기의 밀도와 여기의 밀도가 거의 같다면 기체의 모든 면에서 이 경계면에서 작용하는 압력의 크기는 동일하죠. 동일하면 이 면에 요 피스톤 여기 요 면에 작용하는 이 압력에 의해서 작용하는 요 힘과 이 바깥의 요 힘이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작용하는 요 압력이 여기가 P고 요 단면적이 여기가 A라고 그러면은 P 곱하기 A가 우리가 여기 이쪽 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얘랑 같다는 거죠. 여기 바깥에 있는 F, EX랑 익스터널 힘이랑 같다 이런 거죠. 따라서 P는 뭘로 하냐면은 바로 이 A로 양변 A로 나눠주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피스톤의 단면적으로 외력을 나누면 여기에 요 작용하는 요 경계면에 작용하는 압력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외력이 변화하면 피스톤이 적절한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만약에 강하게 더 힘이 세진다 그러면 더 안으로 이렇게 좀 더 밀리겠죠. 대신에 압력은 더 세지겠죠. 만약에 힘이 약해진다 그러면은 얘가 밀고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바깥으로 밀려 나가서 어느 균형점까지 밀고 나갔다가 이제 압력이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력이 변화하면 피스톤이 그 외력에 맞춰서 평형점에 맞춰서 적절하게 이동하게 되고 새로운 평형 상태에서 요 외력과 그 다음에 요 면에서의 힘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압력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연력학에서 압력을 다룰 때 사용하는 압력은 일반적으로는 절대압력으로 생각을 합니다. 절대압력으로 환산을 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상기체 방정식이나 이런 걸 얘기할 때 다 100%다 절대압력으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압력을 측정할 때는 이게 이제 압력계나 아니면 진공 압력계로 우리가 측정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 대기압과의 차이를 우리가 보통 측정을 해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이 대기압은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대기압을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대기압과의 차이를 보통 측정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압력이 대기압보다 크다면 그럼 우리가 그 측정한 요 압력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계기압이라고 한다 이런 말입니다. 계기압력.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측정하는 압력이 대기압보다 작아서 그 측정하는 압력은 바로 요 대기압부터 여기까지의 차이.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진공 압력이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백큐ම් 게이지 압력이라고 하고 우리가 계기 압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압력 차이는 어떻게 되냐?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측정하는 압력이 대기압보다 클 때는 그 우리가 측정하는 압력에서 대기압을 뺀 것을 측정하게 된다. 즉 절대값을 측정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측정하는 압력이 대기압보다 작은 그런 약한 진공 상태로 우리가 측정하는 거라면 큰 거, 다시 말해서 대기압에서 우리가 측정하는 압력을 빼준 요 값 차이를 측정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측정하는 압력이 대기압보다 크냐, 대기압보다 작냐에 따라서 우리가 측정하는 압력의 값들이
바로 요거를 의미한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압력의 측정에 관련된 그런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압력을 측정하는 우리 기계를 뭐라고 그러냐면 마노미터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노미터의 그 측정하는 그 방법을 이제 좀 생각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마노미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그 대기압과의 그런 관계를 그 차이를 측정한다라고 생각하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용기에 어떤 가스나 아니면 유체가 있는데 구멍을 뚫고 이 압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게 밀도가 굉장히 큰 게 아니라서 여기의 압력과 여기가 이제 요거에 의한 질량에 의해서 여기 밀어주는 이 힘이 있을 텐데 그 힘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다면 여기에 있는 이 압력과 밀도가 크지 않으면 여기 질량이 작을 테니까 여기의 압력과 여기의 압력 PA가 같을 거예요. 그래서 용기 내의 압력은 요 PA랑 같다. 요 A점에서의 압력이랑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근데 요 마노미터는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액체를 넣어서 우리가 마노미터용 액체를 이제 넣었죠. 수은이라든지 아니면 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액체를 넣어서 이제 대기압과의 그 관계식을 하는데 여기 이제 압력이 높아지면 이렇게 얘는 밀고 그 민 것을 여기서만큼 이렇게 좀 올라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액체 같은 동일 내에 액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같은 동일 액체에서 같은 높이는 같은 크기의 압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건 같은 압력을 갖죠. 그래서 이 A점과 B점의 압력은 서로 같아요. 그래서 동일한 유체 내에서 같은 높이에 있는 것은 압력이 같다라는 그런 대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파스칼, 앞에서 이게 압력의 단위를 파스칼이라고 했는데요. 그걸 우리가 그 파스칼의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지점에서 요렇게 요게 같은 동일한 액체이기 때문에 요 지점에서 여기까지 요 지점의 압력 PB는 PA랑 같죠. 요 지점에서의 압력은 요 지점에서의 압력이랑 같다. 그런데 그거는 이 용기 내의 압력이랑 같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 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이렇게 작용하는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압력은 이 전체에서 작용하는 위에서 작용하는 압력이랑 같아야 되죠. 근데 위에서 작용하는 압력은 어떤 거가 있냐면 이거입니다. 먼저 바깥에서 작용하는 대기압이 있어요. 이 대기압의 압력과 그다음에 이 마노미터에서 사용하는 액체 기둥의 이 질량에 의한 압력이 작용하는 거죠.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윗부분에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바로 요 액체의 단면적을 A라고 하면요. A 곱하기 이 대기압 P0가 이 위에서 작용하는 힘이 되죠. 대기압에 의한 거.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요 파란색으로 친 요 압력은 요 힘은 바로 요 대기압 위에서 작용하는 요 압력에 의한 힘이고 요 파란색에 의한 거는 별도의 질량이 여기를 누르고 있죠. 그건 뭐냐면은 그 작용하는 힘은 우리가 앞에서 무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로 했죠. 질량은 그래서 M이라고 하고 G인데요. 요 M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생각해 보시면 요 단면적이 A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높이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H예요. 그러면은 단면적 곱하기 H가 요게 V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밀도 곱하기 부피가 질량이 되죠. 그래서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 하면은 얘가 이제 이 액체에 의한 중력이 작용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럼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인데 이 질량은 아까 여기서 뭐라고 그랬죠? 밀도 곱하기 부피라고 그랬죠?
부피는 뭐라고 그랬냐면 앞에서 단면적 곱하기 높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mg 대신에 m 대신에 rho ah가 들어가죠. 그럼 얘가 질량이 되고 중력과 속도 g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이 위에서 작용하는 대기압에 의한 것과 그 다음에 요 파란색에 있는 요 액체에 의한 질량에 의한 힘이 되는 거죠. 요 두 개의 이 힘이 뭐랑 평형을 이루냐면은 요 밑에서 작용하는 PB, B라는 지점에서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압력에 의한 힘, 압력에 의한 힘은 압력 곱하기 단면적이죠. PB 곱하기 A가 요랑 같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도 A가 있고 여기도 A가 있고 여기도 A가 있죠. 그럼 A를 나눕니다. 나누면은 지워지고 그리고 요 P0를 여기로 이렇게 넘기면 B에서 압력 빼기 P0가 되죠. P0 되고 이쪽에 남는 거는 rho GH만 남아요. rho GH만 남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PB는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 아까 PB는 PA랑 같고 PA는 요 용기의 압력이랑 같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PB-P0는 P-P0가 되고요. 즉, 요 안의 압력과 요 대기압의 차이는 바로 요 높이 H에 의한 이 압력계의 마노미터에 사용하는 액체의 밀도 곱하기 중력화 속도에 해당한다. 그래서 로지 H다. 즉, 이 용기 내의 압력과 대기압의 차이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기압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요 H 값을 우리가 측정하면,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하는 요 밀도, 로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 내부의 압력을 계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압을 우리가 대기압과 이 용기 내부의 압력의 차이를 이렇게 로즈 H로, H는 여기 요 높이차, 우리가 마노미터에서 관찰하는 액체의 높이차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압력을 계산을 해서 실제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약간 콧물이 나와서 중간중간에 말이 잠깐 끊기는 게 있는데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자, 압력 말고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또 다른 물리량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온도죠, 온도. 온도는 일상에서 아주 익숙한 상태량이지만 실제로는 얘를 엄밀하게 정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정의가 좀 어려운 면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생각을 좀 해야겠죠. 들어봐 주십시오. 온도라는 것은 결국은 따뜻한 물체랑 차가운 물체, 따뜻한 정도와 차가운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따뜻한 물체랑 차가운 물체를 접촉시키면 열 전달이 발생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차갑고 따뜻한 정도도 사실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감각은 굉장히 불확실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예를 들어서 한 40도만 되면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40도의 물을 목욕탕에서 대면 굉장히 뜨겁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찬물에 담갔다가 40도에다가 40도 물을 하면은 상대적으로 또 뜨겁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기억에 메모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느낌만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의 느낌으로는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어떤 물리적인 정의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정의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온도의 동등성이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그 온도가 동등하다라는 것을 온도가 두 물체의 온도가 같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얘기할 것이냐 라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만약에 뜨거운 물체랑 차가운 물체를 이렇게 접촉을 시켰습니다. 접촉을 시켰으면
열 교류가 생기겠죠. 그래서 열 교류가 가능하도록 두 물체를 접촉시켜 놨을 때 관찰이 가능한 상태량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러니까 열 전달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뭐를 이제 하냐면 대표적인 게 이제 이쪽 왼쪽과 오른쪽에 온도 차이에서 우리가 보통 저항이 달라져요. 여기 이렇게 만약에 저항을 측정하면 얘가 온도에 따라서 저항이 달라지는데, 접촉시켜 놓고 우리가 저항을 측정해 보자 이거죠. 접촉시켜 놓고 저항을 이렇게 차가운 데랑 뜨거웠던 물질이랑 차가웠던 물질이랑 해가지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뜨거워지면 열이 더 잘, 전기가 잘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뜨거운 물체에서는 저항이 작죠. 근데 이제 이렇게 열 전달이 일어나면 얘가 이제 식으니까 저항이 증가하죠. 얘는 반대로 저항이 감소합니다. 차가웠던 것이 뜨거워지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저항이 변화가 없다거나, 아니면 얘가 이제 부피 변화가, 이게 얘는 이제 뜨거웠던 것이 차가워지니까 왼쪽 거는, 요 왼쪽에 있는 녀석은 부피가 줄어들겠죠. 그럼 오른쪽에 있는 것은 차가웠던 녀석이 이제 뜨거워지니까 부피가 늘어날 거고, 물질 부피 변화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을 관측할 수 있고, 부피라는 건 결국 뭐냐면은 변의 길이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전기 저항이라든지 아니면 변의 길이 같은 것들을 관찰하면서 그러한 상태량들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조건에 다다른다면, 그럼 두 물체의 온도가 동일하다라고 정의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어떤 서로 다른 온도라고 생각되는 물체를 서로 이렇게 접촉시켰을 때, 얘가 접촉시켰을 때 더 이상 관찰 가능한 그런 상태량이 변화하지 않는다. 저항이라든지 전기 저항이라든지 아니면 물체의 부피가 더 이상 변화하지 않을 때, 그러면 이 두 물체의 온도는 서로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온도의 동등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온도의 동등성을 갖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연력학체 영법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두 물체가 이제 있다. 두 물체의 온도가 있으면 제3의 물체의 온도와 비교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동등성, 물체의 온도의 동등성에 대해서 고려해가지고, 만약에 A라는 물체랑 제3의 물체에 해당하는 온도랑 같고, B라는 물체와 C라는 물체가 C의 온도가 같다면, 그러면 A와 B의 온도는 같다. 두 물체의 온도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물체의 온도가 제3의 물체의 온도와 동일하다면 두 물체의 온도는 동일하다 라는 겁니다. 이 연력학체의 영법칙이에요. 이 연력학체의 영법칙은 어쩌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죠. 수학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A랑 B가 같고, 그 다음에 B랑 C가 같다면 A랑 C가 서로 같다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 사실은 이거는 아주 경험에 의해서 익숙하다고 느껴지는 거지만, 이게 연력학의 다른 법칙으로는 유도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온도의 측정과도 굉장히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3의 물체라는 것이 이제 온도계로 A라는 물체의 온도를 측정하고 B라는 온도의 물체를 측정했는데, 얘가 온도가 같다면 A랑 B랑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는 기준되는 물체의 온도를 A라는 온도계랑 B라는 온도계로 측정을 해서 A와 B의 온도계가 서로 같은지, 성능이 같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교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게 연력학체의 영법칙입니다. 그래서 연력학체의 영법칙은 온도 측정의 기초 원리예요. 그래서 물체와 온도계 사이에 온도의 동등성이 성립될 때, 그러면 온도계가 나타내주는 그런 온도의 값이 그 물체의
온도로 간주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온도의 동등성이랑 그 다음에 연력학 제일법칙을 갖고 우리가 온도를 측정하는 그런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원리로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아직도 확실하게 온도를 측정하는 데서 조금 고민되는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온도계의 종류가 다르다면 그럼 서로 다른 온도계에서 읽은 같은 값의 온도는 동일한 온도로 간주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실제로 옛날에부터 사용했던 수온 온도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사용하는 열전대 서머커플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감기 같은 거 걸렸을 때 이렇게 이마에다 대고 측정하는 비접촉식 온도계라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온도계들이 있는데 그런 서로 다른 온도계에서 읽는 그 값의 온도가 서로 동일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온도계가 0도를 읽고 B라는 온도계가 0도를 읽고 C라는 온도계가 0도를 읽었으면 이 값들이 서로 항상 같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거를 다 같이 같게 만들어주는 어떤 기준, 표준 눈금을 해서 이 기계들이 다 동일한 값을 읽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온도 측정에 대한 어떤 표준 눈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온도계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온도값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표준 눈금이 필요한데 사실 요 연력학 영법칙은 사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아직도 문제로 남겨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준 눈금을 정의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준 눈금을 말할 때 우리가 이제 SI 그 온도 체계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섭씨 온도예요. 섭씨는 원래 이제 스웨덴의 천문학자인 앤더스 셀시우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셀시우스 온도계인데요. 이 셀시우스의 이 앞에 셀을 우리가 그 일본 사람들이 섭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C는 미스터 섭 셀시우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에서 이 섭씨라는 말이 참 애매하게 하는데 이 C는 우리나라에서 이씨 김씨 할 때 이 C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 사람들이 줄여서 이 셀시우스 C의 온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기니까 일본 사람들이 섭이라고 이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거를 여태까지 관용적으로 섭씨 온도 이렇게 고민한 거죠.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재밌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데 뭐 지금도 아직 여전히 우리가 그 섭씨 온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는 영어로 할 때는 셀시우스 스케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요거 셀시우스는 우리가 고유명사니까 대문자로 이렇게 써줍니다. 셀시우스 온도는 어떻게 이제 고안된 온도 눈금이냐면 이렇게 됩니다. 1954년에는 얼음점은 우리가 이제 그 얼음이 어는 물이 얼음이 되는 또는 얼음이 물이 되는 온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1기압 10만 1325 파스칼 또는 0.101325 메가파스칼 압력 조건에서 포화 공기와 평형을 이루고 있는 물, 얼음, 혼합물의 온도. 우리가 그걸 이제 보통 0도라고 이렇게 배웠죠. 그걸 우리가 얼음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표준 대기압 조건에서 물과 수증기가 평형 상태에 있을 때 온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끓는 점을 얘기합니다. 끓는 점. 물과 수증기가 평형 상태라는 것은 그러니까 라면 물을 끓일 때 밑에 물과 수증기가 평형을 이뤄서 거기서 막 그 동시에 그 표면에서는 동시에 물과 수증기가 동시에 존재하죠. 그게 이제 수증기점이에요. 그걸 100도씨로 잡고 요거를 0도와 100도로 잡고 그 사이의 온도를 우리가 100개로 쪼갠 그런 온도계 그걸 우리가 섭씨 온도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1954년도에까지는 이렇게 얼음점이랑 수증기점으로 온도를 정의를 했어요. 그런데 1954년에서는
이후부터는 그 국제 도량형 총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CGPM이라고 하는데요. 예, 영어로는 General Conference on Weight and Measure. 그래서 무게와 그 측정에 대한 그런 국제 회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GCWM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에 보면 CGDPM이라고 이렇게 한 거는 그 CGPM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게 불어이기 때문에 불어 시작이 불어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CGPM 회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여기서는 섭씨 온도를 생각했냐면 단일 고정점과 이상기체 온도 눈금으로 섭씨 온도를 재조정했어요. 재조정했다는 것은 정의를 다시 했다는 거죠. 단일 고정점은 뭐냐? 물의 고상, 그러니까 고체 상태의 물, 다시 해서 얼음이에요. 얼음과 그 다음에 물과 그 다음에 수증기, 기상은 수증기, 액상은 물. 그러니까 얼음과 물과 수증기가 평형 상태로 공존하는 상중점, 이거를 우리가 단일 고정점으로 하는데 이거는 0.01도씨로 정의했습니다. 이 점을 복잡하게 했죠. 삼중점이 뭐냐? 나중에 우리가 3장에서 좀 배우실 겁니다. 3장에서 물과 얼음과 그 다음에 수증기가 동시에 평형 상태를 이루는 점, 삼중점이에요. 얘를 0.01도씨로 정의했어요. 그리고 이상기체 온도 눈금을 있는데 그 이상기체 온도 눈금의 1도의 크기를 정의를 이상기체 온도 눈금으로 정의했어요. 이건 어디서 얘기할 거냐? 7장에서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하면 우리가 1954년 이전의 섭씨 온도 눈금과 실질적으로 일치하는 그런 섭씨 온도랑 동일한 그런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온도 눈금을 정의를 한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 연력학 제0법칙에서 정의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온도계가 달라도 역시 똑같은 그런 온도를 정의할 수 있는가? 라는 걸 따졌을 때 이러한 온도 체계, 절대적인 온도 체계를 우리가 만들어주면 된다. 근데 이런 섭씨 온도는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연력학 계산에서 쓸 때는 사용하지 않고요. 우리가 절대 온도라는 걸 사용합니다. 절대 온도라는 것은 온도계의 물질과 무관한 온도 눈금인데요. 이건 바로 역시 마찬가지로 7장에서 다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섭씨 온도는 우리가 보통 온도 계산할 때는 온도값을 넣을 때는 잘 안 넣는 그런 값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절대 온도라는 것을 앞으로 사용할 것이다. 예, 마찬가지 우리가 그 수학에서 각도를 살 때 그 도라는 말, 디그리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쓰잖아요. 응? 그리고 나중에 라디안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라디안이라는 말을 주로 쓰는데 그런 것처럼 왜 섭씨 온도, 도씨라는 말은 잘 안 쓰고요. 계산할 때는 주로 켈빈이라는 온도 눈금을 쓰는데 이건 어떻게 정의하냐? 그 섭씨 온도에다가 273.15를 더한 값을 우리가 절대 온도, 켈빈 온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섭씨 온도와 관련된 절대 온도 눈금을 켈빈 온도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켈빈 온도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돌아보면요, 이 그 온도계의 눈금, 온도의 눈금에 대한 게 연력학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사실은 만만치 않아요. 그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 7장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거니까 지금은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7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한다라고 좀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장의 얘기를 전반적으로, 2장의 얘기를 전반적으로 끝냈습니다. 2장은 이제 연력학 개와 검사체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온도의 눈금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연력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과 정의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장은 이제 순수 물질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순수 물질의 상태량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오늘은 성장의 얘기 중에 3.2장에 해당하는 것까지만 좀 짧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럼 순수물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얘기하는데요. 순수물질이라는 것은 화학 조성이 균일하고 일정한 물질을 순수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물이라든지 아니면 산소, 질소 이런 것들이 이제 순수물질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한 개 이상의 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물질이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페이스, 그 기체, 액체, 그 다음에 고체 이것이 여러 개의 상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 상으로 존재할 수 있지만 그 어떤 상에서도 그 어떤 특정 상에서 화학 조성이 동일하다면 그건 순수 물질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로 액체 상태의 물, 그 다음에 액체 상태의 물과 기체 상태의 수증기의 혼합물 또는 고체 상태의 얼음과 액체 상태의 물의 혼합물 이런 것들은 순수 물질이에요. 왜냐하면 이 물 또는 물과 수증기 또는 얼음과 물은 다 H2O로 구성되어 있죠. 화학 조성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일정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순수 물질입니다. 반면에 액체 상태의 공기와 기체 상태의 공기는 공기가 혼합되어 있다면 이거는 서로 조성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체 상태의 공기가 냉각돼서 액체가 된다 그러면요. 이게 그 끓는 점에 따라서 이 액체로 변화하는 물질이 다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체 성분과 그 액체의 공기 성분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이 다르기 때문에 순수 물질이 아니다. 액체 공기와 기체 공기의 혼합물은 순수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액체와 기체의 물의 혼합물은 순수 물질인데 공기의 경우는 순수 물질이 아니에요. 이런 거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체 혼합물의 사례에서는 상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하나의 상으로 존재할 때는 이게 순수 물질로 가정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원밀하게는 옳지는 않지만 상변화가 없는 기체 혼합물, 예로는 공기죠. 그래서 공기는 사실은 혼합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질소가 대략 한 80%, 산소가 대략 한 20%, 두 개 합치면 거의 99%가 되죠. 그래서 이거의 혼합물로 되어 있는데 이 혼합물이 마치 순수 물질처럼 행동을 해요. 언제? 상변화가 없을 때, 즉 동일한 기체 상태일 때는 기체 상태로 이렇게 섞여져 있을 때는 순수 물질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이 경우에는 순수 물질로 가정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게 엄밀하게 옳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순수 물질에 대한 얘기고요. 이런 순수 물질은 단순 압축성 시스템을 구성하는 그런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피스톤, 실린더 이 내부에 있는 이런 어떤 기체라고 생각해 보면요. 이 안에서는 표면 효과, 우리가 이제 표면 장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데서는 이제 경계, 이러한 이 내부에 있는 물질과 또 다른 뭐 유체 사이에 표면 장력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표면 장력 없고요. 그 다음에 자기력이나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고요. 전기 효과 이런 것들이 크지가 않아서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 위에서 작용하는 그 질량과 질량에 의해서 우리가 압축되거나 또는 팽창되는 그래서 최적이 변화하는 그런 관계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물질들을 단순하게 이 바깥의 외부의 질량에 의해서 단순하게 압축되는 그런 물질이다. 그래서 단순 압축성 물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단순 압축성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린더 내부의 기체 팽창과 같은 그런 최적 변화만 주로 다룰 때 앞에서 얘기했던 표면 장력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력이라든지 아니면 전기력 효과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 이때는 우리가 그냥 단순 압축성 시스템이라고 생각할 거고 주로 우리가 이제 지금 연력학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이런 압축성 시스템에 해당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순수 물질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수 물질의 증기랑 액체랑 고체의 상평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단순 압축성 물질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액체인 물이 있다가 가열돼 가지고 온도가 상승하고 그다음에 비체적이 증가하면서 조금 이렇게 부피가 늘어났어요. 이제 동일한 실린더 내부의 압력은 동일하죠. 왜냐하면 요 실린더 내에 이 피스톤에서 이 피스톤의 무게를 일정하게 계속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경우 다. 그래서 바깥에서 작용하는 외력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 작용하는 이 압력은 우리가 결국 뭘로 결정이 된다고 했어요. 이 바깥에 이 외력이랑 결정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작용하는 힘, 여기서 작용하는 힘, 여기서 작용하는 힘이 다 같기 때문에 이 내부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가열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온도가 상승을 하고 어느 정도 일정하게 상승하게 되면 이제 얘가 물이 끓게 되겠죠. 물이 끓어서 일부분이 이렇게 수증기가 되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체적도 증가를 하죠. 그래서 끓는 점에 도달하면은 상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액체에서 기체가 되고 그러면 이제 비체적이 굉장히 급증하게 되는 상황이겠죠. 그러다가 계속 더 가열을 하면 이 액체가 다 기체가 돼요. 그래서 액체가 모두 기체로 변한 후에 더 가열하게 되면 증기의 온도와 비체적이 함께 증가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끓는 점에 도달하면 우리가 온도와 압력이 더 변하지 않죠. 다시 말해서 끓는 점은 우리가 항상 일정한 온도에서 끓죠. 그래서 상변화가 일어날 때는 온도 변화가 없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변하지 않는 조건에서 일정 외부 압력이 일정할 때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가 비체적이 증가하고 있다가 이제 완전히 다 수증기로 변화한 후에야 이제 온도가 증가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온도가 일정한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온도와 부체적이 증가했다가 얘는 비체적만 증가했다가 여기서는 온도와 비체적이 또 함께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와 같이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이런 끓는 점에서는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죠. 압력은 여기 바깥에서 일정하게 작용하는 외력에 의한 거니까 압력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포화 온도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압력 조건, 이렇게 외부 압력을 외부에 이렇게 일정한 조건에 의해서 압력 조건을 일정하게 해주면 일정한 압력 조건에서 증발이 일어나는 온도를 우리가 포화 온도, saturated temperature라고 합니다. 포화란 말은 뭐냐? 포화라는 말은 액체와 고체가 상존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이때는 완전히 다 충분히 열이 가해지기 전까지는 여기서 액체가 다 아직 100% 다 기체가 되기 전까지는 포화 온도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죠. 그래서 주위 압력이 0.1메가파스칼일 때는 99.6도씨가 포화 온도가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100도씨가 끓는 점이 아닙니까? 포화 온도가 포화 온도라는 게 결국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액체랑 기체가 평형을 이룬다고 해서 결국 끓는다는 얘기인데요. 왜 100도씨가 아니냐? 그 말은 0.1메가파스칼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00도씨라고 알고 있는 것은 표준 대기압에 의해서요. 표준 대기압은 다시 말해서 0.1
0.101325 메가파스칼일 때예요. 0.1 메가파스칼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어떤 특정 압력이 정해지면 포화 온도, 즉 끓는 점이 정해진다라는 겁니다. 특정 압력이 정해지면 끓는 점이 정해진다. 그때의 압력을 우리가 포화 압력이라고 그래요. Saturated Pressure라고 합니다. 증발이 발생하는 때의 압력이에요. 증발이 일어날 때의 온도가 포화 온도고 증발이 발생할 때의 압력을 포화 압력이라고 합니다. 물의 경우에는 99.6도씨에서 끓을 때 이때 포화 압력이 0.1 메가파스칼이고 반대로 만약에 100도씨에서 끓는다 그러면 그때 포화 압력은 0.101325 메가파스칼 이게 포화 압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기압 곡선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순수 물질이 포화 온도와 포화 압력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이렇게 성립이 되는데 이거 우리가 증기압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져요. 다시 말해서 얘가 만약에 우리가 액체에서 기체로 된다는 것은 분자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압력이 굉장히 큰 압력으로 밀어주면 얘가 100도씨에서 갖고 있는 에너지로는 그 물 분자가 더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큰 압력을 밀어주니까 꽉 끼게 못 움직이게 잡고 있는 거죠. 잡아주고 있으면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압력이 증가하면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받아야지 액체가 기체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압력이 증가하면 끓는 점이 더 증가해요. 그래서 압력이 여기서 만약에 어느 특정 압력에서 여기서 끓었다면은 여기서 압력이 더 증가하면 이게 같은 온도에서는 못 끓고 더 높은 온도에서 끓어요. 그래서 더 높은 온도로 올라가서 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증기압 곡선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증기압 곡선이 이런 모양을 갖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스톤 실린더 내부에 물이 끓을 때 포화 온도와 포화 압력, 그 다음에 증기압 곡선에 대한 그런 관계를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포화 액체라는 말이 있어요. 포화 액체라는 말은 우리가 포화 온도와 포화 압력 조건에서 다시 말해서 포화 압력, 온도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액체에서 기체를 증발할 때의 조건이죠. 즉 어떤 예를 들면은 0.1 메가파스칼에서 99.6도씨가 우리가 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요 포화 온도와 포화 압력 조건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물질을 우리가 포화 액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처음에 가열돼서 포화 상태에 도달했을 때 액체의 점 요게 바로 포화 액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saturated liquid라고 그래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온도가 계속 증가하면 일부분이 이제 우리가 기체로 변화하죠. 기체로 변화하면 어느 순간 포화 증기가 돼요. 완전히 다 포화 증기가 되면서 여기 보면은 아까는 이제 온도와 압력의 선도에서 보였는데 이제는 온도와 빛의 부피의 관계인데요.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일정한 압력에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면서요. 여기서 이렇게 쭉 가는 건데 동일 압력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쭉 이렇게 최적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액체가 증기가 되는 거니까 최적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다 우리가 여기서 되면 다 액체가 물이 다 수증기가 되면 이때부터는 다시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이제 온도가 이제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 처음에 요 포화 상태에 도달했을 때 요
액체에 해당하는 물질, 이걸 우리가 포화 액체라고 해요. 그러니 포화 액체 말고 이 포화 온도보다 요거보다 온도가 좀 낮은 상태, 이 낮은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관행 액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이 포화 상태보다는 조금 더 그 서브 쿨드, 약간 냉각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는 액체 온도가 그 현재 압력, 예를 들면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0.1 메가파스칼 현재 압력에 대한 포화 온도, 다시 말해서 이 끓는 전보다 조금 낮을 때, 요걸 우리가 냉각된 액체, 실제로는 이제 냉각됐다는 게 차갑다는 뜻이 아니라 그 표준 그 포화 압력과 포화 그 온도 포화 그 일정 압력에서 포화 온도보다 즉 끓는 전보다 낮은 그거보다 조금 차가운 그런 상태다라고 해서 그걸 우리가 서브쿨드 리퀴드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다시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압축 액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관행 액체의 상태가 주어진 온도보다는 이 온도 있죠. 주어진 온도에서 포화 압력보다는 온도가 그 낮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게 보면 요 점에 요게 아까 여기서부터 온도가 좀 낮아졌다고 했잖아요. 그럼 요 온도에서는 이 요 온도가 포화인 요 압력보다는 여기가 압력이 실제로는 아까 뭐냐면 요 0.1 메가파스칼에서 이렇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포화 압력보다는 압력이 높은 높다라고 해서 이제 압축 액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 제가 이 파워포인트에서는요, 그 그림을 자꾸 그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들 대면 강의할 때 제가 칠판에다 다시 한번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관행액체랑 압축액체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 말은 관행액체를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까 여기서 얘기한 거 포화 온도보다 낮은 온도니까 서브쿨드인데 그 관행액체라고 하는 건데 이 관행액체의 그 온도에서 그 온도에 해당하는 그 포화 압력은 바로 요건데요. 요 포화 압력보다 실제로 더 높은 압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압축되어 있는 액체다라고 해서 compressed liquid라고 하는데 요 말은 서로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관행됐다거나 아니면 압축 액체다라고 하면은 이게 포화 조건보다 온도가 낮다. 또는 그 주어진 요 온도에서의 포화 압력보다는 압력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서는 압축 액체라는 말을 많이 쓸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말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이제 가열돼서 100도씨에 이제 99.6도씨에 올라갔다가 포화 액체가 됐다가 이 포화 액체가 이제 더 가열받아서 이제 수증기가 되고 100% 수증기가 돼서 더 온도가 올라간 상태인데 이 지점에서 포화 액체에서 포화 증기라고 여기를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갈 때 이 물질 포화 상태, 즉 일부는 액체고 일부는 기체 상태로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로 이렇게 갈 때까지는 이렇게 존재할 때 전체 질량에서 증기 질량의 비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건도라고 합니다. 건도. 왜 건도라고 하면 물은 이렇게 촉촉하죠. 그렇지만 수증기는 촉촉한 느낌, 물보다는 촉촉하지 않고 마른 느낌이죠. 말라서 날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우리가 건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원래 quality라는 건데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하냐? 전체 질량분의 이 수증기의 질량을 이렇게 quality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kg의 그 물이 있었는데 물에서 여기서 이제 액체는 이제 수증기로
이제 증발되기 시작했는데 액체 질량이 즉 물의 질량이 0.8이고 수증기 질량이 0.2다라고 하면 건도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럼 전체 질량은 액체 질량과 그 다음에 수증기의 질량의 합이 이제 전체 질량이 되죠. 이게 이제 1.0kg인데 건도의 정의에다가 여기다가 대입하면 전체 질량분의 그 수증기의 질량이 되죠. 그래서 1.0분의 0.2에서 0.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도는 0.2 또는 백분율을 이용해서 2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건도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질량으로 이렇게 나눠진 거기 때문에 강성적인 상태량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건도를 표현한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 부분 완전히 다 이제 포화된 상황에서 액체가 다 수증기로 기체로 다 변한 그런 상태, 포화 온도와 포화 압력 조건에서 완전히 다 증기로 존재하는 요 상태, 요걸 우리가 포화 증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화 증기 상태에서는 얘가 이제 더 이상 액체가 아니라 액체는 없고 다 이 상태에서 다 100% 다 그 수증기로 증기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건도가 100%죠. 그래서 이를 강조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건포화 증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saturated vapor라고 하는데요. 이걸 이제 건포화 증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는 이 증기가 요 포화 증기 상태에서 더 열을 받으면 열을 가해주면 이제 온도가 이제 올라가죠. 이제 포화 액체에서 포화 증기 상태로 갈 때는 아무리 열을 가해도 더 이상 온도가 증가하지 않고 이제 상태만 변화하죠. 그 에너지를 가해도 그 에너지가 가해진 것만큼 온도가 증가하지 않고 온도는 일정하고 단지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그런 상태죠. 그런데 이제 이 포화 증기 상태부터는 여기서 더 가열되면 이때부터는 온도가 함께 증가한다. 그래서 온도와 압력이 동시에 증가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서로 독립된 온도와 압력이 서로 독립된 그런 상태량으로 됩니다. 그래서 포화 온도보다 어떤 압력에서의 포화 온도보다 더 높은 상태, 이걸 우리가 뭐냐면 과열 증기 상태라고 하고요. 이걸 우리가 superheated vapor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기체는 고도로 아주 가열된 그런 증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압력에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일정 압력, 외부의 그 무게로 일정하게 압력을 이렇게 가하고 있을 때 우리가 처음에 액체였던 것이 A에어에 있던 것이 가열되면 처음에는 제일 먼저 포화 액체 라인까지 끓는 점까지 갔다가 이 끓는 점에서 이제 요거가 액체가 기체가 되죠. 기체가 될 때는 과정에서는 온도가 일정하게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이게 이제 끓는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포화 온도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이 포화 온도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됩니다. 이제 B에서 C로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거기서 더 가열되면은 그때부터는 여기서 C에서 D로 가는 이렇게 더 압력이 더 증가해서 얘를 밀어 올려 버린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동안에는 이렇게 이 액체가 가열되는 거고 B에서 C로 가는 동안에는 액체가 수증기로 변화해 가면서 되는 거고 이제 C에서 D로 가면은 포화 증기가 과열 증기로 변화해 가면서 가열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이 모양이 참 재밌습니다. 얘가 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까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쪽 라인은 되게 쉽습니다. 압력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0.1 메가파스칼, 1 메가파스칼, 10 메가파스칼 이렇게 압력이 증가하면요. 에너지를 받아서 기체가 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차지하는 부피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0.1메가에서 차지하는 부피랑 그 다음에
1메가에서 차지하는 부피랑 10메가에서 차지하는 부피는 부피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쪽 곡선, 포화 증기의 곡선은 압력이 증가하면 이런 식으로 요 값이 이렇게 좀 부피가 다 줄어드는 방향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요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그 좌표계에서 마이너스 기울기를 이렇게 갖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왜 이렇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얘는 그 이유는 그 압력이 증가하면 끓는 점에 도달할 때까지 더 높은 온도가 돼야 되죠. 높은 온도에서 압력이 증가하면 더 높은 온도에서 끓는 점이 만들어져요. 근데 액체라 할지라도 얘가 에너지가 가해져서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팽창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부피가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살짝. 그래서 여기서는 부피가 살짝 조금씩 이렇게 부피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부피가 조금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거고요. 요거는 기체가 포화 증기가 된 상태에서 압력이 증가하니까 압력이 증가하면은 기체는 굉장히 크게 압축이 된단 말이에요. 부피가 굉장히 압력이 증가하면은 이쪽에서 압력이 이렇게 증가하면 이렇게 크게 이렇게 감소를 하는 거죠. 얘는 압력이 증가하면 온도가 끓는 점이 많이 증가하는데 이 끓는 점이 증가한다 할지라도 이 부피는 액체이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하긴 하지만 살짝 조금씩 증가해서 얘는 이러한 모양이 되는 거고 얘는 여기서 이러한 모양이 돼서 이러한 포화 곡선의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이걸 왜 설명하느냐 하면은요.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설명을 하게 되냐면 어느 순간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압력이 증가하면 여기서 이렇게 액체에서 기체로 되고 여기서 액체에서 기체로 이렇게 되는데 이 폭이 점점 이게 줄어들어요. 여기서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여기서 물 같은 경우에는 22.09MPa이 되면 이렇게 됐다가 어떤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 요 어떤 그 짧은 구간조차 존재하지 않고 바로 여기서 그냥 쭉 액체에서 기체로 그냥 바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등원 증발 과정이 아예 없어지는 그런 변곡점이 발생해요. 아까는 여기서 맨 처음에 이 끓는 점에 액체로 됐다가 즉 포화 액체가 됐다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됐다가 그 다음에 온도 압력이 온도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를 보이는데 여기서 보면은 더 이상 여기서는 이렇게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만한 어떤 그런 위치에 도달하지 않는 이런 점이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평의 어떤 일정 온도를 유지할 만한 그런 공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이런 점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변곡, 이렇게 그냥 일시적으로 바로 변곡돼서 올라가는 걸 우리가 뭐냐면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하고요. 포화 액체 상태와 포화 증기 상태가 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임계점에서는 포화 액체 상태와 포화 증기 상태가 동일하다. 그래서 임계점에서는 요 점이 한 점에서 포화 액체와 포화 기체가 만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임계점에서의 온도와 압력 비체적을 각각 포화 임계 온도, 임계 압력, 임계 비체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사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쪽 면을 우리가 이제 포화 액체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쪽 면은 이제 포화 기체들만 모여있는 거라서 포화 증기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요 바깥 이 왼쪽에 이 임계점보다 요 높은 압력에서는요. 이러한 구분이 없는 그런
상태 액체가 돼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요 특정한 압력, 물 같은 경우는 22.09인데요. 22.09보다 높은 압력에서는 슈퍼크리티컬 프레셔, 초인계 압력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요 상태의 유체는 어떤 상태냐? 그래서 초인계 상태의 어떤 압력의 그 액체를 우리가 가열을 하면 액체와 기체의 상이 구분되지 않고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뭐 언제 액체고 언제 기체인지 구분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그래서 액체 기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유체라고 표현합니다. 두 가지의 성질을 다 갖고 있다. 그래서 기체의 확산, 기체처럼 잘 확산되고 액체처럼 뭔가를 녹이는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어서 우리가 이걸 구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액체라 기체다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유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인계 압력 조건에서는 순수 물질의 액체와 기체 상태가 공존하지 않고 그냥 섞여 있는 상태다.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때에는 우리가 임계 온도, 요 임계 온도보다 낮은 여기에서는 그냥 압축 액체, 임계 온도보다 높은 데서는 그냥 과열 증기 이렇게만 이렇게 표현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리고 요 부분을 우리가 요쪽 라인을 우리가 포화 액체선이라고 하고요. Saturated Liquid Line이라고 하고요. 요 라인은 우리가 Saturated Vapor Line, 포화 증기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액체선 포화 증기선은 제가 다시 한번 대면 수업할 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그림을 그려가면서 판서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다시 드릴 겁니다. 그럼 이런 포화 상태에서 우리가 비체적을 좀 구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포화 액체선이 있고 포화 증기선이 있고 여기 이제 임계점이 있다 그러면 어느 지점 어느 온도 압력에서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요 포화 액체 도달했다가 포화 증기가 돼서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느 포화 상태의 비체적이라고 하면 일부는 액체이고 일부는 기체인 그런 상태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액체니까 이제 그 밀도가 높아서 이제 아래로 깔려 있고, 기체는 밀도가 낮아서 위로 올려 있고, 그래서 액체는 우리가 액체 질량은 M 리퀴드가 되고요. 그때 비체적은 VF. 증기의 그 질량은 V 베이퍼, 그때 비체적을 VG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아래 첨자 F는 이제 포화 액체를 얘기합니다. 이제 포화 액체를 얘기하는 거고, 아래 첨자 G는 증기, 가스 페이즈라고 해가지고 이제 포화 증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포화 상태의 액체는 다 이제 빛에 보시는 것처럼 포화 액체에 해당하는 이러한 물질이고요. 증기는 포화 증기에 해당하는 포화 비체적에 국한되는 그런 물질로 구성되어 있겠죠. 그럼 요때 이 각각의 비체적은 요건 건 알겠는데, 그럼 이 전체의 비체적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전체 최적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액체 최적과 증계 최적의 합으로 전체 최적을 나눌 수가 있겠죠. 요 전체 최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요거 액체 최적이랑 기체 최적이겠죠. 그래서 액체 최적 더하기 증계 최적인데, 결국은 얘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거예요. 그 전체 부피라는 것은 질량 곱하기 비체적이잖아요. 비체적이 질량으로 최적을 나눈 거니까. 그래서 액체의 부피는 액체의 질량 곱하기 액체의 비체적. 증기의 최적이라는 것은 증기의 질량 곱하기 증기의 비체적, 이렇게 되겠죠. 이런 관계식이 이제 전체 최적에 대한 그런 관계식에서 이렇게 비체적으로 두 개의 비체적으로 이렇게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시스템 전체의 평균 비체적은 어떻게 되느냐? 그건 전체 질량분의 전체 최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전체 최적은 여기서 이렇게 구해놨죠. 그럼 여기 요 밑에 분모에 들어가는 전체 최적이랑 질량이라는 건 뭐냐? 액체의 질량 더하기 증기의 질량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n분의 요 총 전체 부피는 요 앞에서 구해놓은 요거를 이제 집어넣으면 됩니다. 요거 대신에 그러면 m 리퀴드 곱하기 vf 더하기 m 베이퍼 곱하기 vg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요 리퀴드의 질량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여기서 전체 질량은 리퀴드의 질량 더하기 베이퍼의 질량이었으니까 리퀴드의 질량이라는 것은 전체 질량 빼기 베이퍼의 질량이죠. 그래서 얘 대신에 질량 빼기 증기의 질량. 그래서 요거를 먼저 계산해 주는데 요거는 m분의 m-m 베이퍼 곱하기 vf는 그대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걸 계산하는데 m분의 m 베이퍼 곱하기 vg 이렇게 되죠. m분의 m은 1이죠. 1이고 m분의 m 베이퍼는 뭐냐? m분의 m 베이퍼는 얘랑 같은 거죠. 그렇죠? m분의 m 베이퍼는 뭐냐? 앞에서 얘기했죠. 건도라는 거였죠. 퀄리티 영어로.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요 값은 1-x가 돼요. 1-x 곱하기 vf 더하기 x 곱하기 vg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 위에서 구한 요 식, 다시 말해서 이 전체 시스템의 비체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 x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로 묶어주면 이렇게 하면 vf가 되고요. 요 x가 있고 x가 있으니까 요걸로 이제 묶어주면 x로 묶어주면 vg 빼기 vf가 되죠. 빼기 vf. 그래서 요거 정리해 주시면 요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주면 vf 더하기 x 가로 열고 vg 빼기 vf 되는데 요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바로 요 비체적 중에서 증기의 비체적, 그 다음에 포와 액체의 비체적의 차이를 뭐냐면 VFG라고 이렇게 따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VG 빼기 VF 이렇게 매번 이렇게 표현하기 그러니까 VFG 이렇게 표현을 F에서 G로 가는 동안의 그 부피의 증가량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돼서 이걸 우리가 전체 비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포와 액체의 비체적 곱하기 건도, 다시 말해서 수증기의 그 비율 곱하기 요 포화 증기와 포화 액체의 차이값이 되는 거죠. VFG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관계식에서 이제 건도를 다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럼 건도를 요 식에서 V는 요 파란색 요 식에서 이제 다시 표현을 해주면 건도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XVFG는 얘가 VF가 여기로 넘어가면은 V 빼기 VF가 돼서 양변을 VFG로 나눠주면 X는 VFG분의 V 마이너스 VF 이렇게 표현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V라는 것은 우리가 임의의 어떤 이 지점에서의 요 비체적을 알고 싶었던 거란 말이에요. 포화 상태의 비체적이었기 때문에 그게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요거는 우리가 이제 궁금한 뭐 건도가 20%일 때 또는 뭐 건도가 뭐 70%일 때에 그 우리가 비체적을 구하고 싶은 건데 그때 이 건도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이 전체의 길이분의 요 길이가 얼만큼 되느냐? 그 포화 액체와 포화 증기 사이의 이 전체 길이분에 얘가 어디까지 진행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아무것도 가지 않았으면 얘는 x가 0이죠. 얘가 여기 다 갔으면 1이고 그래서 v-vf 다시 말해서 요 거리가 v라는 것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v-vf가 요 위에 요 거리고 요 vfg는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란 말이죠. 그래서 요 전체 거리분에 요 거리의 비가 얼만큼 되느냐가 바로 건도의 정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순수 물질의 그 증기 그리고 액체에 해당하는 요 포화 곡선에서 건도를 우리가 구하고 그 건도가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좀 중요한 개념이었는데 이게 조금 동영상으로 해서 쉽지 않았을 수가 있어요.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우리 다시 대면 수업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준비한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리고 지난 동영상에서 우리가 1시간 15분을 다 공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좀 길게 했어요. 벌써 한 1시간 30분 정도 됐는데요. 여러분들 조금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불편하셨을 텐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배웠던 내용들 중에 어려웠던 내용들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건 제가 대면 강의할 때 조금 한 번 더 핵심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는 여러분들 얼굴 직접 보고 제가 판서해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